시각을 만나보는 코너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코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본금 불법 충당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종편 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서 6개월 업무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예.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3개월 업무 정지를 예상했습니다. 승인 취소는 나지 않을 것이다. 승인 취소는 야당 의원 2명이 거기 배를 째라고 들어눕거나 무슨 방법을 써서도 안 나올 것이고 예. 그래서 3개월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6개월이 나왔고 근데 MBN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MBN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징계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아마 MBN 내부에서는 광고 영업 중지 예.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영업 정지여도 뭐 프라임 때 혹은 예. 심야 시간대. 뭐 새벽에나 예. 뭐 그런 방송을 생각을 했을 중단해라 텐데 이런 정도. 나름 6개월 영업 정지면 중징계입니다만 어쨌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 승인 취소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습니다. 나온 대로. 왜냐하면 예. 차명 대출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이건 설립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예.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필기 성적표를 위조해갖고 더 높여서 냈다든가 예. 나이가 제가 안 되는데 15살인데 예를 들면 뭔가 또 주민등록번호를 살짝 고쳐가지고 19살, 20살로 냈다든가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지 그게 6개월 뭐 기다렸다가 운전하라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망이라고 하는 건데 기망. 예. 왜냐하면 최초 승인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 허가를 받았는데 예. 그 다음에 14년, 17년 재승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거짓말로 또 서류를 계속 낸 거니까. 처음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계속 했어요. 계속 냈으니까 이거는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계속 들이밀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을 갖다가 기망하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방송법 18조에는 4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승인 취소, 영업 정지, 광고 중단, 그다음에 승인 기간의 축소 이렇게 4가지인데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벌을 줄 때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시행령으로 넘어가면 시행령 17조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18조의 방송허가 취소 등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방송법 시행령 17조에 돼 있고 17조 별표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별표를 보면요. 이럴 때는 조금 용서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럴 때가 어느 때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그다음에 청취자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아주 경미할 때. 3번째, 5년 이상 방송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왔거나 위반 행위를 이거 처음 했을 때. 예. 그다음에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일단 봐줘야겠군. 또는 법원에서 이건 유죄이긴 유죄인데 너무 경미해서 선고유예로 일단 넘어가자. 이러는 경우에는 감경 조치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4개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법원이 오죽하면 언론사의 대표이사하고 부회장한테 징역형을 선고하겠습니까? 예. 유죄 판결이 났고 그렇죠.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2번이나 더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예. 위반의 내용 정도는 당연히 높은 거고 그리고 법의 일반적인 상황은 가장 심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심한 걸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형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심한 죄를 저지른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밑으로 쑥 내려와서 맞추려고 그러면 안 맞죠. 예. 그런데 그 여권 추천 인사들도 이게 허가 취소는 결정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 결단인 것이 아니냐. 법적 그렇죠. 결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권에서도 만일 취소를 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핑계를 대긴 됐는데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나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예.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를 보면 무슨 소리냐. MBN은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미 정치적으로 일단 그렇게 틀이 짜인 그 안에서 얘기하는데
시간을 일단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번다는 것은 승인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렇죠? 행정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걸고 본래 또 승인 취소를 해도 6개월 동안은 일단 영업을 계속하면서 정리해 가지고 승인 취소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매경 미디어 그룹에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새 직원을 뽑습니다. 6개월 정지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께 나온 광고입니다. 56기 수습 기자와 함께 MBN 수습 기자의 수습 PD 채용도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봐줄 거다라는 생각, 봐주는데 혹시 좀 심하게 나오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수를 마련할 수 있다. 일단 6개월 유예 이후에 6개월 정지니까. 그렇죠. 6개월 유예 이후에 6개월 정지인데 소송이 들어가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2년 3년. 그때 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유예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갈 때 간다 이겁니까? 글쎄요. 일단 뭐 경영진과 그다음에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은 좀씩 다르겠습니다만 반성하고 회사 경영에서 자본가들은 완전히 손을 떼달라라고 하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 회사 나름대로 경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겠죠. 여기서 반대되는 의견 한 두 가지 여쭤보죠.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와대와 방통위가 합작해가지고 선거 이기기 위한 종편 길들이기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종편을 길들이게 하려면 4대 종편 중에 JTBC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뺀다고 치면은 결국 조선, 동아, 매경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경을 일단 지워버리고 나머지 조선과 동아를 확 겁을 주는 방법을 택하지 뭘 이걸 억지로 어떻게든 살려놓고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나름대로 정치적 공세이긴 하지만 딱 논리적으로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MBN 경영진의 잘못을 MBN 임직원과 외주 제작사한테 떠넘기고 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경영진의 잘못이지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업무정지라고 하는 건 누구 하나의 탓일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불법을 주도한 물론 경영진과 대주주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임원들은 얼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간부가 되어 올라가면서 다 알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까지가 공범이고 누구서부터는 공범이 아닌가. 이건 헤아릴 수 없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또 TV조선이 재승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승인 조건이 법정 제재 건수를 5건 넘기면 안 된다는데 지금 6건 넘겼거든요. 6건이죠. 뭐 아직 소송 중이니까 나머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크나큰 잘못을 한 MBN에 대해서 6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TV조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취소나 이런 건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중간쯤에 경고로 끝냈다면 그거보다 약한 거는 승인 취소는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거고 항상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그 아래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편은 만들어질 때도 정치적이었고 문제의 처리도 정치적입니다. 위원 구성도 야당 추천 2명 들어가고 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합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속 우기고 버티면 결국은 내려와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몫이든 간에 문제는 한국의 방송 시스템은 방송을 정치가 손안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하도록 법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중동 매경 재벌신문 또는 신문재벌의 권력이 신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편 방송이라는 토대를 분명하게 확보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물적 토대가 넉넉한 신문재벌 또는 재벌신문은 방송까지 얹어서 갖고 있고 이제 급격한 사연길에 접어든 신문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다른 신문들하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게 비교하면 할수록 일단 가진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방식의 제도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방송법이 MB정부 때 이게 통과할 때 날치기 통과하다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종편이 탄생했을 때 종편 보지 않기 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도 좋지 않았거든요. 시청률도 나오지 않고 적자 상태였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KBS, MBC, SBS 이런 기존에 있던 방송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예. 이 종편은 또 요즘엔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맨 처음에 1년, 2년, 3년을 지나면서 자본 감식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예. 저러다가는 5년을 넘기는 예. 종편은 나오지 않겠다. 다 망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보면은 JTBC는 오히려 매출이 줄고요. 예. TV조선, MBN, 채널A는 매출이 다 늘었습니다. 예. 예.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또 미스트롯, 트로트까지 있어가지고 매출도 엄청 늘었고 성장세가 2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도 150억 원 가량 냈고 JTBC는 오히려 영업손실이 250억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잘못돼 있는 방송 시스템 제도와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방송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손실이 크고 적당히 넘어가고 재밌는 걸로 때우고 그때그때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변신을 자유롭게 하면은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한국 방송 체제가 굳혀져 있는 거죠. 이게 또 종편은 탄생하면서 많은 특혜를 얻었으니까 예. 뭐 직접 광고 플러스 뭐 중간 광고 또 앞순번에 번호 배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라서 좀 효과를 발휘했다. 그다음에 다른 플랫폼들을 의무적으로 종편 걸 내줘라. 의무 전송. 의무적으로 전송하는데 돈은 또 갖다 드려라. 예. 이런 제도까지 다 있던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종편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 있는 뉴스들도 나왔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여론조사하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도입해야 되고. 예.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러고 지금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 개혁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를 상대로 엄청난 뭐 소송들이 밀려들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진보 언론을 상대로 보수단체에서 하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피해자들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피해자가 피해 입은 걸 보상받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갖고 있는 기득권 구조를 깨서 언론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제 발표된 거 보면은 하루에 기자가 5건 내지 8건 또는 10건까지 기사를 만든다. 그거보다 더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만. 앉아서 그냥 복사 뺏겨는 아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일주일에 한 건을 쓰라 해도 잘 쓰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울 텐데 하루에 5건, 8건, 10건씩 기사를 만드는 상황에서 거기에 어떻게 깊이와 통찰이 들어가겠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은 언론을 먹여 살리도록 어거지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언론은 적당히 보도자료 베끼거나 남의 기사 베껴가지고 놀고 먹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좋은 기사를 쓰고 좋은 기자가 대접받고 지원을 받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기자들을 아마 다 언론사가 버릴 겁니다. 그다음에 좋은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들한테 기사를 갖다 사오고 나머지는 다 로봇 시켜가지고 AI 인공지능 로봇가 그냥 평범한 기사들은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언론사는 최고의 매출과 순익과 평판을 유지할 수 있죠. 아마 기자들이 지금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리로 점프해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자의 존재 가치가 자꾸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고 계속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주제는 뭡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경우, 트럼프 후보가 이길 경우 여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이제 영향 분석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끝나면 바로 변상욱의 앵커의 이야기 이어지니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1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7명입니다만 사실상 100명대 육박했거든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일간 계속 100명대였고요. 이제 오늘 97명입니다만 실제 100명대 예. 육박했죠.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이제 지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어느 정도 보편화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유입이 돼서 소규모 집단 감염의 형태를 계속 발병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더더구나 이제 가을, 겨울 내에 이제 이 실내 생활이 많아지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더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인데 11, 12월 더 추워지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추우니까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고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더 많아지고 또 독감이 유행하는 것과 같은 유사하게 또 새로운 또 감염이 또 시작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예견됐던 바고 또 그 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개편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우선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2.5단계, 2하고 3 사이에 또 2.5단계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5단계를 만들었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과거 3단계 시절에는 50명하고 100명이라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9개월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방역 역량, 즉, 일일 격학 조사 가능 인원수라든지 중환자를 잘 치료해서 이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치료 역량도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이런 50명, 100명의 수준도 좀 더 올리고 우리가 더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좀 올리고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개인이라든지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런 경제적 피해가 좀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번 방역의 이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달라졌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100명이라는 기준보다는 이제 300명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고 또 이런 서울 지역이라든지 지역 감염에서 전국적 감염이라는 형태로 해서 500명, 800명이라는 기준으로 좀 확대해서 이 정도의 그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방역 역량과 사회적 거리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2.5단계에서 1단계로 낮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데 기준을 보면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내여야 하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세 자릿수가 나오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과거처럼 다시 2.5단계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경제제 치명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고려한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당연히 고려해야죠. 우리가 이제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정책을 해야만 경제적 피해와 이런 부분도 줄이면서 또 방역이 또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해서 불필요한 그리고 정말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방어하고 보호하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편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자릿수가 계속되면 1.5단계로 가는 겁니까? 예, 이제 우선 1.5단계로 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바뀐 기준 1.5단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 발생이 100명인 경우, 100명을 넘는 일일 환경 100명을 넘는 경우, 또 충청이나 지방인 경우는 한 30명, 강원 제주는 아무래도 인구가 작으니까 10명 이상 이렇게 일주 이상 그렇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우 1.5단계로 향상을 하거나 혹은 사망자가 아무래도 많은 고연령층이 사망자가 많으니까 이런 고연령층 60대 이상에서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명이 넘어가는 경우는 1.5단계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은 향상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충분히 폭넓게 지금 보고 관리를 통제와 관리 가능 범위를 넓힌 거죠. 예,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은 뭐 당연히 이제는 일상화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독감과 코로나19가 겹치는 트윈데믹이 유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인데. 네네. 뭐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요즘 언론에서 조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독감 접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 우려스럽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공익적 목적이나 공중보건학적 목적이나 뭐 어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독감 백신을 전 국민이 우리 목표했던 바대로 한 3천만 명 정도 다 맞으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다만 독감 백신이 갖는 이 의미가 일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하고 또 이런 손 씻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의료행위고 침습행위다 보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라든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른들이 특히 고령층이 왜 독감 백신을 맞는 걸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포심을 갖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기관리 소통, 위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일방적으로 뭐 일부 언론의 잘못이라든지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를 갖는다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왜 그러한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이제는 코로나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 이걸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지만이 끝이 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내년에 뭐 다행히 좀 모든 전 세계가 원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이게 전 세계 보편적인 접종이 가능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만 지금 독감 백신에서 지금 경험했던 사례처럼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이슈라든지 또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때 이런 보편적으로 이런 접종을 맞게 될 때 또 이건 강제로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인 그런 이 참여에 의해서 맞게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조금 더 위기관리 소통이나 위해 소통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것인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내년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면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준비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각국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이미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들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작용,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지금 뭐 이미 그 미국의 모더나 뭐 영국에서 개발된 많은 그 제품들, 유럽에서 제품 제품들도 이미 3상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또 재개하고 이런 과정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효과 이슈는 아직도 정리가 좀 완전히 덜 됐고요. 중국과 러시아에서 백신이 개발돼서 이걸 사용한다고 하지만 거기 자체 완전히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3상 임상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거리에 할로윈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폭증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자가. 네. 그래서 또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이제 과거에 한번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영하는 그 젊은 층에서도 이런 점에도 고려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쓸 거라고 좀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태원발처럼 이번 할로윈 데이로 인한 감염이 어느 정도 다시 또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판단 여부는 노출 이후 5일에서 7일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한 이후로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검사를 받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할로윈발
혹은 할로윈으로 인한 이 감염 확산의 우려가 확인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결과에 관계없이 개인 위생 철저,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 다중 모임에 대한 부분은 자제해주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참여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학과 교수였습니다.